오늘 무슨 주제로 역사 특강하는지 들어봤어요? 나라사랑? 아, 우린 대한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단법인 대한사랑인데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역사 특강도 하고 청소년 모임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오늘은 수능 끝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중일 역사 전쟁과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네,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지시나요? 셋, 둘, 하나. 근데 보통은 자긍심은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역사는 어땠어요? 가슴을 뛰게 했어요? 네. 오. 네, 요새 친구들이 많이 역사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국사 교과서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고등학생인데 며느리가 있어. 애미야, 국이 짜다. 며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든 교과서에 낙서를 하더라도 낙서를 하면 안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사 교과서인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 대한사랑에서 청소년들이 왜 역사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어요. 왜 역사를 학생들이 싫어했을까요? 그쵸. 3위에 있어요. 또 여기 맨 앞에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역사를 왜 애들이 싫어할까요? 그냥 공부 자체를 싫어하니까.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 여기 누워있는 친구는요? 왜 역사를 싫어할까요? 그 5위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대.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스토리텔링이 많이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정말 크게 좌우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위는 현실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방대한 암기 이런 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성적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과라서요. 네, 실제로 대학가에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저는 이과라서요 하고 지나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 거냐면 여기 한 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 파릇파릇한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뿌리. 그쵸. 뿌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줄기나 가지가 근대사라면, 열매가 근대사라면 뿌리는 상고사, 뿌리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썩었는데 열매가 튼튼하게 열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나 전 세계의 민족은 자기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항상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숨겨지고 왜곡된 그런 뿌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뿌리 역사를 찾는 거는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당군신화 알잖아요. 당군신화에서 이분은 누구일까요? 당군 할아버지? 그 위에 좀 더 있을 텐데. 환웅? 그 위에 좀 더 있을 텐데. 이분은 환인이에요. 이분은 바로 환인이에요. 하늘나라에 환인이 있었는데 그 분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하죠. 아들의 이름이 환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웅이 천하를 건지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무리와 더불어서 백두산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백두산에 오니까 누가 있어요? 호랑이랑. 그쵸. 곰이랑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가 뭐라 그러죠? 맞아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웅이 그럼 좋다. 너희들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햇빛을 보지 말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굴에 들어왔는데 곰은 열심히 먹어요. 호랑이는 토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요정이 계속 갖다 주고 있어요. 약간 웹툰인데 그래서 호랑이는 결국에 뛰쳐나가고 곰은 피골이 성접해 있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견뎌내서 마침내 여자가 되죠. 그리고 이 여자가 된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모습을 본 환웅이 함께 혼인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당군입니다. 근데 이 당군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의하면 1908세를 살다가 산으로 가서 신선이 되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 고조선기의 당군 신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2000년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우리 진짜 역사를 알아보려면 알집을 풀어야 된대요. 원래는 이 뿌리 역사가 7000년의 역사고 3대 가족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3대 가족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이렇게 짜부러뜨려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위에 쌓아 올린 것처럼 이 압축 파일을 풀기 위해서는 2가지 열쇠가 필요해요.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이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쵸, 대통령이죠. 그럼 환인, 환웅, 당군은 관직명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옛적에 환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환국의 통치자가 환인이었고 배달의 통치자가 환웅 그리고 당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7분의 환인과 18분의 환웅, 47분의 단군에서 72분의 환인, 환웅, 단군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뭐냐? 1홍1호,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 호랑이. 진짜 동물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쑥과 마늘을 먹인다고 해서 사람이 안 되죠. 쑥과 마늘이랑 먹지도 않죠. 그래서 원래 육식을 하면은 그런 습관이 막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런 육식으로 인한 그런 습성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쑥과 마늘을 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이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죠. 토템을 신앙하는 그런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현대에도 이 토템 문화는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야구 많이 좋아하나? 여기 막 두산이랑 뭐 기아랑 삼성이랑 뭐 하나 이렇게 모이면 독수리 뭐 사자 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현대에도 이 토템 문화는 굉장히 유행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계보를 한번 볼 건데요. 그 산에는 산맥이 있고 물에는 수맥이 있고 가문에는 족보가 있는 것처럼 나라에는 국통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국통맥이라는 걸 쓰냐 이거예요. 왜 맥자를 쓰냐. 그 산에 산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수맥이 끊어지면 물이 썩잖아요. 우리 몸에 피 흐르는 여기 혈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죠. 그래서 이 맥이 끊어진다는 거는 생명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사 판단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통맥이 끊어지면 그 민족은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뿌리 역사가 7,000년 잃어버렸고 그리고 역사를 잃어간 2,000년 동안에 점차 사대주의, 속국, 마침내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체성을 회복하고 국통맥을 바로잡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 주권은 역사 주권이 회복될수록 굳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알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3.1절의 결과로 세워진 게 임시정부잖아요. 그래서 3.1절 행사를 1942년에 하는데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로 한 차례도 단절된 적이 없다라고 가장 먼저 국통을 선언을 했습니다. 광복군들도 그냥 역사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역사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천안독립기념박물관에 가면은 배달족 역사라는 책이 전시가 되어 있고 뿌리 역사를 가르쳤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마라바라 바라밤 해가지고 막 피자랑 치킨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만든 분이 역사를 알고 만드신 거예요. 패러디한 거거든요. 왜 고구려 벽화에다가 배달의 민족을 이렇게 썼냐 이거예요. 배달의 결의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아주 옛날부터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군들을 많이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 교과에 보면은 여기 밑에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해가지고 배달나라를 가르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웠을 때 사실 같이 배우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중국에 1000년 이상 간 나라 기억나는 게 있다 하시는 분, 그러면 500년 이상 간 나라가 중국에 있다 기억나시는 분, 그럼 300년 이상 중국에 간 나라가 있다 기억나시는 분? 없죠. 생각이 잘 안 나요. 우리나라는 막 신라 1000년 가고 고구려 900년 가고 막 백제도 700년 가고 가야가 500년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국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한국에서 중국에 영향을 더 많이 줬고 우리가 전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지금 우리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흥무관학 교과에 보면은 여기 서북으로 훈명태원 남해 영절에 여러 만만 헌원 자손 업어 기르고, 이게 황제 헌원이라고 중국의 시조입니다. 중국의 시조를 우리가 업어서 길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해 섬중 어린 것을 품에다 품어 젖 먹여준 이가 니뇨. 동해 섬중 어린 것이 누구일까요? 일본입니다.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모든 역사를 모르게 됐을까요? 첫째는 일제에 의한 왜곡 때문인데요. 그 76년부터 광화도 조약 이후로 일제는 우리 조선인을 8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조선인의 정신을 꺾지를 못한 거예요. 유태인 학살이 600만 명이거든요. 근데 800만 명이 학살된 거는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유례가 없는 큰 사건이에요. 행촌 이하영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역사를 왜 배워야 하냐. 나라는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친구를 지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정신을 지배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위세에 놀라고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세워져가지고 구심점을 막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일제가 굉장한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요. 그래서 1925년에 일왕이 특명을 내려서 100만 엔이라고 하는 당시의 돈을 들여가지고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데라우치 마사사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인 그런 반항심이 타오르게 되면 이는 큰일이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역사 연구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 당시 일제가 식민 지배하던 나라가 동북아에 대표적으로 일단 얘기하면 세 개가 있었는데 오키나와는 지금도 100년 넘게 일본에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청일 전쟁 때 져가지고 5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36년이죠. 근데 이 오키나와, 대만, 그리고 그 우리나라 다 일본에 대한 태도가 다 다른 거야. 오키나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질문 생각했을 때 일본에 저항을 했을까요? 아니면 협조를 했을까요? 뭐 아니면 방관했을까요? 지금도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 오키나와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되게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장의 기억이라고 하는 논문을 내는데 그 논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제 치하 밑에서 독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50가지를 발표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 이기잖아요. 미국이 독립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 투표까지 해가면서까지 독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뉴스에 막 떠요. 플래카드 막 쫙 들고서 왜 본토랑 우리랑 차별하냐. 오키나와 독립하겠다라고 플래카드 들고 이제 와서 시위를 해요. 근데 첫 단추 잘못 끼웠는데 독립할 수 있을까요? 하기 힘듭니다. 대만은 어땠을까요? 일본에 50년 동안 식민지배 받았는데 대만이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항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만에도 총독이 있거든요. 근데 대만 총독은 그냥 길거리 이렇게 활보해요. 호위병 없이. 만약에 조선 총독이 길거리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놀란 거야. 왜 도대체 한국이라고 하는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역사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다 전수해준 그런 수승국인데 왜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관과 한 사람의 역사 의식은 그 사람의 인생만을 좌우하지만 그 한민족의 공통된 역사 의식과 그런 민족과는 그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철저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사설을 다 압수를 해요, 일단. 그래서 그 당시에 20만 권을 압수하거든요. 특히 단군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약탈했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 남산에 모아가지고 책을 쌓았는데 그 높이가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운동장이 있잖아요. 3층 높이만큼 쌓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밤낮을 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한 네다니에 페퍼라고 하는 외국인 기자가 일제시대의 국사방별책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엉금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감옥에 수감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주장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요. 일본의 후진국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일본의 보호국이요. 이러한 합병은 한국의 일반적 민의에 의한 것이다. 너네가 원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름은 한국사지만 사실은 일본식으로 날조해낸 일본사에 불과하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왜 2000년을 강조하냐면 일본의 역사가 2600, 2700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더 짧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조선사 편수의 3인방 중에 하나인 이마리 시류가 단군 신화라는 걸 만듭니다. 단군 사화를 단군 신화로 주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발견된 원래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은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날조를 해서 환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일현 스님이 불교관으로 썼기 때문에 이 환국에 대해서도 불교 색채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부정을 해버리면서 한 나라의 역사를 한 신화 속의 인물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태룡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군 신화라고 하는 해괴한 용어는 수많은 유학자들의 운집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1920년에 단군 신화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둔갑을 시켰고 그 이름으로 300여 논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에서 얼마나 벗어났을까요?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볼게요. 1945년 나라는 비록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의 사학은 여전히 식민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에서 시작됐고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 일본부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친 일제의 식민사학. 일제가 내세운 한사군서를 그대로 따라 우리 역사학자들의 손으로 한반도의 한사군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우리는 다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게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 세계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넘어 영토 침탈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역사와 영토를 지켜낼 것인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2년 전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한국은 옛날에 중국의 속국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중국에 제가 상해랑 남경 박물관을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보면 한반도 북부까지가 한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칠해져 있거든요. 한 나라 조조가 경기도까지 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남부 쪽은 일본이 가야 땅에 임나라는 걸 세워가지고 지배를 했다. 쉽게 얘기하면 위로는 중국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본으로부터, 너네는 식민 지배로부터 시작했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건데, 임나일본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 내용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일본이 주장하는 건데요.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공황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라에 직접 쳐들어가서 저기 신라, 백제, 고구려를 옛날에 사만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 나라를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서기에 임나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나국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쳐서 왔는데 임나의 위치가 어디냐? 축자국에서 2000열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그리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계림이 신라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해서 보면 축자국이 규슈에 있거든요. 규슈의 위에 있고, 그리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고, 그리고 2000열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나는 대마도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대마도는 상가라였다. 1948년 8월 20일, 이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4일째로 이승만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탈취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기자회견은 이듬해에도 계속된다. 왜 이승만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며 또한 대마도 반환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비밀을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외인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 아니다. 임나가 또 나뉘어 삼가라가 되었는데 이른바 가라는 중심되는 읍을 부르는 이름이다. 좌호가라가 신라에 속하고 인이가라는 고구려에 속하고 계지가라는 백제에 속하였다고 하여 대마도가 곧 임나이며 삼국이 나누어 다스렸던 삼가라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지 답사를 해보면 상대마 지역의 좌호, 도요타마에는 인, 미스시마에는 게이지라는 이름으로 삼가라의 진영이 도로 표지판과 우체국명 등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대마도는 배달 단군조선 이후 도레인들이 넘어가 일본 열도를 개척하기 위해 발판으로서는 전진기지이자 문화전수의 첫 관문이었다. 그래서 대마도는 사만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보고인 것이다. 지금도 사만의 중심 문화가 살아있는 대마도. 오늘 우리는 대마도에 잠들어 있는 동방 역사 문화의 숭고한 번영 정신을 일깨 가야와 임나의 역사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영원합니다. 그 일본은 대마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전수해준 그런 전진 기지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고 일본 입장에서는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계속 뿌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기관을 만들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대항하라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중국과 일본의 논리를 옹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교육청에서 2012년에 자료집을 한 권 냈어요.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너네 이거 틀린 거니까 시정해라 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당군이 어떻게 역사냐, 신화지. 간도 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 아니었다. 그리고 고인돌도 중국 동부에서 발견된다. 여러분, 고인돌은 있잖아요. 전 세계 6만 기에서 6만 5천 기가 있는데 그중에 4만 기가 한반도 내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인돌이 한국계 아닙니까? 전라남도에만 2만여 기가 있어요, 고인돌이. 그리고 백두산 정개비도 국제법적 인식 등장 전이라서 적용하기 어렵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이 200년 정도 독립을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랑 영국이랑 맺은 국경 조약도 유효하지 않은 거겠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내부에 왜 아직도 이런 밀정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있냐? 이거는 해방 이후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이병도라는 사람은 조선사 편수회의 스다 소키치의 애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병도가 조선사 편수회에서 해방 전에는 13년 동안 함께 역사 왜곡을 하는 작업을 일본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방 이후에는 그 서울대학교에 국사학과를 설립을 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숭숭장구를 하죠. 그래서 그의 손자들도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을 하고 서울대학교의 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독립운동가들은 제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방 후에도 주류가 된 이 식민사관의 계열을 보면은 조선사 편수회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주요 대학 사학과와 국사관, 국사교원 양성소로 이어졌고, 이게 지금에 와서는 동북아 역사재단, 국가기관이랑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하는 계열로 뻗어나갔습니다. 특히 동북아 역사재단은 1년에 한 200억 정도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사학계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자 일반인들이나 기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이 식민사관을 고발하는 책들을 써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인터넷에서 원문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진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더 이상 역사는 역사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런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종교 그리고 역사, 문화를 원형을 다 말살을 시켰는데요. 특히 당시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단체가 두 단체가 있는데 학생이랑 종교예요. 그 외에는 한 10명이 모였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게 학생이랑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운동의 그런 구심점이 되었던 종교, 민족 종교를 탄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네 다 신고를 해라. 종교는 다 신고를 해라. 명단을 제출하고 신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외래 종교였던 뭐 천주교나 불교, 기독교 같은 외래 종교는 신고를 했지만 우리 민족 종교에서는 신고를 안 했었어요. 초반에.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계속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 종교다 너네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비 종교다 라고 낙인을 찍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진짜 역사는 유사 역사다 라고 가르치고 창씨 개명을 시켰습니다. 정말 악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했죠. 그래서 아베 노부유키가 이제 물러나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일본은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아직 그 식민 잔재를 떨쳐내지를 못했죠. 나는 다시 돌아온다. 아베 신조랑 아베 노부유키랑 성이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성씨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혈연 관계는 아닌데, 근데 아베 노부유키의 정신은 사실은 그쪽에서 다 이어받은 거거든요.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는 60년대 때 총리였고, 그리고 A급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하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다시 일본 제국주의로 회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서서 싸우자는 거죠.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치밀하게 했을까요?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영원한 지배였습니다.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요. 그래서 100주년을 맞아서 EBS에서 작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냈어요. 우리 곁에 친일 잔재라는 프로그램을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뭐 교육계, 미술계, 음악계에 골수까지 파고든 이런 식민 잔재를 조명을 한 거예요. 근데 교육계가 1시간 분량짜리인데 이게 불방이 될 뻔했어요. 친일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불방이 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EBS의 막내 PD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보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1시간짜리가 30분으로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맨 끝에 친일파의 인터뷰가 들어가는 걸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곁에 친일 잔재라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일본말을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시키고 남자는 징병을 보내고 여자는 정신대를 보내고 그리고 아침마다 한국 신민이 되겠다는 서사를 외우게끔 했습니다. 사학계에서도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역사를 자기들이 가르치고 이게 해방 이후에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학회, 학술원을 이루고 중등교원, 대학교로 뻗어나갔죠. 미술계도 마찬가지로 친일을 선전을 했던 조선미술전람회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라고 하는 이른바 국전으로 그대로 그 제도가 계승이 되고 예술학계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음악계도 마찬가지로 일왕을 칭송하거나 그런 만주 황상곡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 나가게끔 독려하는 그런 군국가요를 만들게끔 했고 이 사람들이 조선예술상이라고 하는 일제가 주관한 상을 타계를 했어요.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41명의 음악가들이 지금의 대부분의 음악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때까지 무엇이 식민사관이고 무엇이 친일음악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청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만이라도 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빠진 민족이 된 사이에 중국도 역사 왜곡 작업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이 동북공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북공정이 여러분이 2살 때, 6살 때 끝이 났거든요. 근데 이 동북공정을 왜 했죠? 왜 했을까요?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 삼성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고구려, 발해,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백제사까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역사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벌써 2006년도에 끝이 났죠. 이 영상은 동북공정의 그런 실체가 더 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인데 산이 붉어서 홍산이라고도 하고 요하에서 발견이 되어서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홍산이라고 더 많이 불려요. 교과서에도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 홍산 문명이 왜 중요하냐. 세계 4대 문명 알죠? 근데 이 세계 4대 문명이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최소 2,000년에서 10,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중국이 이제 10,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홍산 문명 때문인 거죠. 근데 이 홍산 문명은 어디서 발견했냐?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왜 쌓았죠?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그들이 오랑캐라고 치부했던 땅에서 이게 나오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그런 원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아류인 거지. 여기는 홍산 문명의 여기가 내몽골 자치구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그 지역 이름이 우하량인데요. 여기서 20곳 정도의 그런 유적지가 발굴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곳 정도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덤과 신전과 제단이 한꺼번에 출토가 됐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출토가 된 거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거기서 무덤이랑 신전이랑 제단이 한꺼번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영구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는 인류의 정치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3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이즈가 되게 커요. 가로 150m, 폭은 60m예요. 엄청나게 큰 곳이 발굴이 된 거죠. 여기는 적석총이라 해가지고 무덤인데요. 가운데 지도자의 무덤으로 보이는 무덤이 크게 대묘가 있고 그 가운데를 27개의 돌널 무덤으로 에워싸고 있어요. 이때 이미 시족사회로 넘어가지고 그런 계급으로 분화된 국가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장군총인데요.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복원을 하면 이거랑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고구려의 장군총을 보면은 돌로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무덤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4, 5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기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황하 문명에서는 전혀 한 번도 발굴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 흙으로 만드는 무덤 토광묘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돌로 만드는 무덤 양식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원지방이라는 양식을 띠고 있는데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는 둥글게, 땅에 제사를 지내는 거는 네모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천원 지방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우화량의 천원 지방 양식은 배달국 때로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고조선 때 세운 광화도 마리산 참성단의 장군 왕검이 세운 거에서도 이 천원 지방의 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은 네모나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 왼쪽에는 둥글잖아요. 고조선 때 이 천원 지방의 양식도 우화량에서 따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조선 말기에 와서도 고종 황제가 광무 개혁을 했을 때도 원구단이라는 거를 복원을 했어요. 보면은 가에는 네모나고 가운데는 둥글게 천원 지방의 양식을 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북아의 홍산 문명의 이 배달구 유적지로 증명이 되는 이 문화는 동북아의 제천 문화의 뿌리이자 원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발굴이 됐는데 이 신전이 여기 십자가가 만나는 가운데가 주실이에요. 근데 이 주실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신상이 나왔어요. 이 여신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수행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사이즈가 일반 사람의 3배 사이즈예요. 엄청 커요. 그래서 사학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덤에서는 각자 제사를 지내고 이 신전에 모신 이 공통되는 조상님을 함께 큰 제사를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 문화와 이 효 문화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신전 안에서 곰 아래 턱뼈 소조와 곰 발바닥 소조가 함께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곰 아래 턱뼈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신이 지도자이고 모계 사회에다가 곰 토템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홍산 문화에서는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옥기 문화를 많이 보여주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옥웅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곰과 용을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수준 높은 옥기를 가슴팍에 두는데 이 옥웅룡은 가슴팍에 항상 있어요. 가장 많이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곰과 용을 얼마나 숭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형 옥검도 나왔어요. 비파형 옥검도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봉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상징이 청와대에 가면 있죠. 봉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봉황이라는 거는 천자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홍산 문명의 홍산인들은 그 용과 봉황을 토템으로 하는 그런 천자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옥구슬 하나 이런 거 만드는데도 15가지 과정을 현대에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옥기라는 게 다이아몬드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진짜 밥만 먹고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이것만 하는 장인이 있지 않다면 이런 문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그런 국가가 있었다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는 무덤인데 이 무덤의 주인의 머리 위에 있는 게 뭐로 보여요? 다들 왕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왕관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상투를 고정할 때 쓰는 옥고예요. 그래서 홍산인들은 옥고를 쓰고, 그리고 여기 배 쪽에 있는 거는 곰의 얼굴을 형상화하고 있는 옥 장신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곰을 이렇게 숭상을 하는지 유행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이 홍산 문명의 옥기 문화를 보고서 옥기 시대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산 문명의 주인공 과연 누구냐? 결정적인 증거가 2014년도에 발굴이 됐어요.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고조선의 강력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남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왜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비파형 동검이랑 고인돌은 다 빌렸었나? 그 아까 얘기했던 일본 그 임나 부설 있잖아요. 가야 남부 땅을 일본이 지배했다는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그런 것도 다 있는데 이게 중국과 일본의 논리를 옹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강원도 춘천에서 유적지가 대거 발굴이 됩니다. 여기 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레고랜드를 2달 만에 승인을 했거든요. 왜 승인을 했냐? 여기는 고조선 강력이 아니니까 여기서 발굴이 된 것도 고조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문화재청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중도 섬의 전경 사진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그냥 파면 다 유적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조선 시대 때, 사실 이것도 고조선 더 이전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917개의 집터가 발굴이 됐어요. 여기에 집이 900기가 넘어요. 집 하나의 평수가 28평, 38평이에요. 되게 크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게 발굴이 됐는데, 여기 중도섬에서 홍산 유적과 동일한 무덤이 나왔고, 이 밑에 무덤에 사진은 없는데 옥기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중도섬에서는 막 옥도끼도 쓰고요, 옥기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도 유화문명에서 나온 거랑 한반도에서 나온 거랑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누군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영토 개념만 있고 민족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오성과 권율의 일화인데요. 한날 권율 대상이 감을 따고 있죠. 그래서 오성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집 감나무인데 왜 권율 대상 내에서 감을 막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감나무는 우리 집 감나무인데 왜 대감님이 감을 따십니까? 라고 따지자 권율 대상이 아 너희 집 감나무가 넘었으니까 우리 집 감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성이가 화가 나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창호지를 푹 뜯고서 대감님 지금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실제로 충북대 사학과 교수님이신 박걸순 교수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사를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강의가 끝나자마자 중국인이 뒤에서 손이 번쩍 드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한국의 독립운동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당연히 중국의 독립운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이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다 중국의 독립운동사라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는 크게 4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헌법 제3조항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한국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계에서도 그럴까요? 북한 땅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세계에서도? 실제로 2004년도에 용천역 사건이라 해가지고 김정일이 열차를 타고 가다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7, 8시간이 행방불명이 되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압록강에 군사를 배치를 했어요. 2시간이면 평양까지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예요.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있거든요. 근데 한족이 92%고 나머지 소수민족이 8%밖에 안 돼요. 근데 그 8%의 소수민족의 55개 민족이 차지하는 전체 영토의 면적은 60%에 해당해요. 소수민족이 다 독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련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억지 논리로 다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그룹 오브 투라고 해서 G2 시대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과 중국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중국이 이제 2025년이면 미국을 압도한다고 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압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찍어 누르겠다는 거죠. 21세기를 신중화 제국주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200년밖에 안 돼 막내 국가잖아요. 찍어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상 문명이 발굴이 되자 1983년부터 발굴이 됐는데 2년 만에 조사를 끝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얼추 이제 큰 틀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 문화부장인 주무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 최고 지도회의 연설 중에 홍산 문명 1만 년 역사는 한국의 거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의 노선이 된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탐원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찾을 탐자의 근원 원자를 써서 세계의 시원 문명이 우리 중국 거다라는 왜곡하는 그런 역사 공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북공정과 탐원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이 났어요. 탐원공정도 20년 동안 끝이 났고 이미 동북공정도 2006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광고, 선전하는 일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선전공정이라는 게 뭐냐? 중국의 자랑스러운 1만 년 역사를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선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전공정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큐멘터리 100부작을 만들어라, 100권의 시리즈를 만들어라, 중화문명 대형 도록을 편찬해라, 초중고 대학교 다 가르쳐라, 그리고 50부의 만화 영화를 만들어라, 100권의 그림 동화책을 만들고, 그리고 중앙TV에 중화문명 특집을 방영해라, 그리고 각종 언어로 번역해서 세계 각지에 출판을 해라, 그리고 각종 언어로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라, 그리고 국내외에서 중화문명 정품 문물 순회전을 개최해라, 최고급 양장본을 만들어서 외국 대통령에게 선물로 줘라. 이 12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거를 이미 내년까지 하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중일은 소리 없는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중심에 있어요. 근데 태풍의 눈은 어때요? 태풍의 눈은 고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한국인이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애국가를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중국이랑 일본이 일본해라니까, 창바이산이라니까 라고 하면서 훈수를 둬요. 실제로 백두산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미 넘어가 있어요. 북한이 중국에 넘겼죠.
그리고 일본해라고 전 세계에서 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해라는 거는 그 어떤 이름을 붙이냐는 거는 그 영해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여기를 조선해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자기 지도에. 근데 조선해로 기록을 하다가 일본해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독도도 그냥 단순한 작은 하나의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일제가 침탈한 최초의 전선이었어요. 1907년에 울릉도 간부가 조정에 편지를 한 통 써요. 아일퇴 피이진이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물러나고 저들은 매일같이 달려든다라고 편지를 써서 올렸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물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가 이제 전쟁 가능 국가, 군국주의로 이제 실현하려고 하죠. 몇 년 전부터 헌법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 전쟁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은 1946년부터 전범국이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에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1946년도부터 헌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 평화를 위해서 군대 보유 금지, 무력 사용 포기, 교전법 금지라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자위대라고 하잖아요. 방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자랑스러운 메이지 시대 때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개헌에 성공을 한다면 전쟁을 하게 될 거고, 전쟁을 한다면 가장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한국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네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에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청일 전쟁도 러일 전쟁도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동북아 역사 전쟁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 기인한 원한의 앙금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고 분석을 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역사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잘못 배워왔어요. 당군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도 신화야. 근데 기자라는 사람이 와서 글과 문명을 가르쳐줬고 그 전까지는 문맹 국가였다. 그러다가 위만한테 찬탈을 당했다가 한사군, 한나라 조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식민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로 살다가 영맹왕국으로 독립을 했다는 게 우리 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배워온 그런 전후적인 그런 전반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환국이 있었고 배달이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북부역,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광복을 했는데요. 역사 광복은 아직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대한 역사 광복 운동의 연장선입니다. 레지스탕스의 기본 동기는 분노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를 알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바른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칠게요.